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시 카이퍼와 이승만 정성구 칼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자막에 보이듯이 월드뷰 2024년 6월 달에 게재된 글입니다. 정성구 박사의 저서로는 칼빈주의 사상대계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에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이퍼 신학사상 그리고 그의 일대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연설가, 이번에는 연설가 1장 연설가 2번 멘토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연설가. 대중연설은 민중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라디오, 신문, TV, 인터넷, SNS 등 많은 전달 매체를 통해 지도자들이 유권자에게 호소도 하고 계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만이 대중과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100여 년 전에는 연설과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명연설과 명설교가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미국의 대설교가요 연설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연설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워싱턴 링컨 메모리얼 광장에 모이게 했다. 또 에브람 링컨의 게리스버그 연설 중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세 마디는 민주주의를 개요하는 불멸의 연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전설적이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또한 대중연설과 설교의 명수였다. 카이퍼의 단단한 칼뱅주의적 세계관, 딱 벌어진 어깨, 천둥같은 연설과 설교는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연설뿐 아니라 원고 또한 즉각 인쇄되어 소책자로 전국에 퍼져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카이퍼의 연설은 1869년 위트레이트 교회에서 있었던 전국 교육대회 연설이 결정적이었다. 청중 가운데는 전직 수상 출신인 후룬 반 후린스터가 카이퍼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는 카이퍼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가 평생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룰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이퍼의 감동적 메시지를 들은 노 정치가는 가슴이 뛰었다. 집회를 마친 후 그는 카이퍼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게 된다. 그때 카이퍼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다. 카이퍼 연설의 요지는 교육계획 없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은 유물주의 진화론자들이 꽈리를 틀고 있었고 이에 대항하여 건전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요지에 발을 굴리며 명연설을 쏟아냈다. 결국 카이퍼의 연설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다. 카이퍼는 이후에도 각종 모임, 심포지엄, 세미나, 국회 연설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면서 그들의 생각, 사상, 세상을 바꾸어 갔다. 그리고 카이퍼의 강연 원고는 바로 소책자로 만들어져 시민들로 하여금 읽게 했고 그 소책자들이 모여서 다시 큰 하나의 책으로 출간됐다. 카이퍼는 연설뿐 아니라 일간지 매일같이 쏟아낸 논설과 칼럼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갔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승만도 대중연설가였다. 그는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살면서 교회와 사회 여러 공동체에서 연설했다. 설교와 강연은 그저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강연에는 뚜렷한 사상과 논리가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승만의 강연 내용은 조선의 독립이었고 조선의 대안은 바로 기독교였다. 그러려면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해야 했다. 이승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었다. 예수를 구주 삼고 예수로 조선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그의 꿈이자 메시지였다. 그는 외교의 기재이기도 했지만 예수로 꽉 찬 연설가였다. 이승만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조선이 독립할 수 있고 민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단합하여 일본을 물리쳐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의 모든 연설과 설교에 녹여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미국의 교회와 YMCA 등에서 설교와 강연을 했다. 이승만의 강연 핵심은 한국의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점진적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보존하되 일본의 흉악한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미국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이승만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한민족을 계몽하고 중위 한국인들을 설득하고 계몽하는 메시지를 늘 했었다. 성경에 믿음은 믿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승만의 강연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고 독립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린 박사로부터 기독교 변증학을 수학했고 찰스 어드만 박사로부터 바울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의 설교와 연설의 바탕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결론지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당 총재로 있으면서 당시 자유주의와 세속화로 기울어지고 있던 정치 문화를 칼뱅주의적 세계관으로 바꾸고 나라를 기독 입국의 나라로 만들었다. 카이퍼 박사와 이승만 박사 모두 설교와 연설로 나라와 민중을 이끌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이때 우리에게 카이퍼와 이승만과 같은 칼뱅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선지자적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강성 박사가 칼럼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관은 칠흑같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카이퍼와 이승만과 같은 칼뱅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선지자들의 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2장 멘토. 사람 누구나 멘토가 있다. 때문에 한 개인에 있어서 위대한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익어간다. 그러다 젊은 날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다. 필자도 젊은 날에 철저한 칼뱅주의 성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를 만나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리고 유학 중에 헤르만 도에베르트 볼렌호른, 요하네스 페르쿠일, 프란시스 셰퍼라는 보석 같은 멘토들을 만나면서 칼뱅주의 신학과 신앙의 틀을 닦을 수 있었다. 그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승만이 살아온 공간과 시간은 반세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자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여러 차례 말했다. 카이퍼의 경우 25살에 라이덴 대학교 신학부에서 스콜덴 박사의 주도로 신학 박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대의 스콜덴은 가장 잘나가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다. 이에 카이퍼도 그의 학문과 신학을 따르던 자유주의 신앙의 노선을 걷게 된다. 그런 가운데 26세의 카이퍼는 목사 안수를 받고 베이스트라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비록 시골교회라 하지만 이미 300년의 역사를 가진 철저한 개혁교회로서 16세기 칼뱅의 정통신앙을 지키는 교회였다. 그러다 보니 카이퍼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겉돌기 시작했고 그 중에 발투스라는 여성도는 카이퍼의 설교에 늘 싸늘했고 비판적이었다. 카이퍼는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연구자였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요한 칼뱅과 요한 라스코의 교회론 유교 연구라는 우수한 논문을 썼다. 그러나 당시 카이퍼는 학문적으로 칼뱅을 연구했을 뿐 칼뱅주의 사상에 대해 아직은 둔감한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는 여성 성도 발투스가 카이퍼 목사를 만나 용기 있게 충고의 말을 던졌다. 지금 목사님의 설교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칼뱅주의 사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충정이 가득한 이 여인의 충고에 카이퍼는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자유주의 사상이 산산이 깨짐을 경험하면서 19세기의 위대한 칼뱅주의 운동가로 거듭났다. 이처럼 멘토는 학문과 인격이 높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한 인격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평신도인 그녀의 용기 있는 말에 카이퍼는 자유주의 노선을 버리고 철저한 칼뱅주의 기수가 되었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갔다. 그 카이퍼 박사는 30세에 위트웨이트 교회에서 교육개혁 세미나에 대연설에서 위대한 칼뱅주의 교육정책을 발표하던 중 전임 수상 후른반 프리스토를 만났고 그 노정객은 카이퍼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카이퍼의 멘토가 된다. 이 사건으로 카이퍼는 하나님 나라 건설은 신학의 개혁, 교육의 개혁, 정치의 개혁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카이퍼에게는 두 명의 멘토가 있었다. 하나는 장 칼뱅이요, 다른 하나는 후른반 브린스트였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카이퍼는 정통 칼뱅주의 사상을 그대로 고수할 수 있었고, 카이퍼는 하나님의 왕권은 교회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등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 는 메시지로 전국을 누비며 교회 개혁, 사회 개혁, 정치 개혁, 문화 개혁의 기름차 역할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죠. 한편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승만은 카이퍼와 맞먹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몰라간 왕족 가운데 태어나 이조왕국 끝자락 가장 혼란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는 유학의 전통과 불교의 전통에서 자랐으나 왕권 개혁을 꿈꾸다 사형수 판결을 받고 비참한 정신수로 감옥에 있게 된다. 하지만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라마다 모두가 문화 강국이 되었고 경제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가 그 고통스러운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 선교사들이 가져다주는 역사서, 기독교 신앙서적, 서양서적들을 모두 정독했다. 이때 이승만을 도와준 선교사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 중에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승만의 실질적 멘토였다. 제임스 게일 박사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YMCA 파송 선교사로 1888년 12월 15일 한국에 왔다. 그는 어학에 뛰어난 학자인데다 한국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다. 또한 성서번역회 의원으로 문헌연구에 빨갔던 게일 박사는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기독교 잡지와 신문을 공급해 주었고 그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멘토가 되었다. 그렇게 이승만은 감옥에서 중생의 체험을 얻었고 훗날 그가 자유민주주의 사상,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된 것도 게일 박사라는 위대한 멘토의 후원과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신학교 출신이 대부분이었지만 게일 박사는 명문 토론토 대학 출신으로 그가 보는 안목은 독특했다. 특히 이승만의 비상한 머리와 꿈을 잘 알고 있던 게일 박사는 장차 이승만이 큰일을 할 인물로 간파했다. 진작 깨달았다. 이승만은 주로 그 많은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받았지만 햄린 목사에게 써준 게일 박사의 추천서로 인해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워싱턴의 언약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카이퍼도 이승만도 그들의 뒤에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멘토가 있었다. 당신에게는 과연 이러한 위대한 멘토가 있는가?